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시누이는 간병인을 해고하고 시어머니를 제게 떠맡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어머니는 낳아주신 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 모두 얼굴이 잿빛이 되었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나이 55, 김수진. 드디어 제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끝에 마침내 맞이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6개월은 마치 긴 꿈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숨결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시간이었죠. 저는 종종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따뜻한 모과차를 마시며 집 앞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재촉하는 알람 소리도 월말의 실적 압박도 끝없이 이어지던 회의도 없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짊어져야 했던 수많은 세월 끝에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제가 아끼는 대형 세계 지도가 반듯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제 자유를 향한 약속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박민주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여행지들을 지도 위에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려한 튤립 정원, 스위스 알프스의 고요함, 그리고 그리스의 고대 신전들까지. 저는 비자부터 보험, 항공 일정까지 모든 여행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고 과학적으로 계획되었죠. 날씨가 좋아지는 올해 말 18개월간의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이 여행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 부부가 땀과 눈물 그리고 수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아온 결실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전통적인 가풍이 강한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는 착하고 친절하지만 때로는 그 장남이라는 굴레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곤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었고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져 누우시면서 간병의 부담은 우리 부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맏며느리로서 책임감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가 되기 위해 제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결정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봐주시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경험 많고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고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모든 비용은 우리 부부가 감당했고 주로 저희 두 사람의 안정적인 수입과 월급으로 충당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나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 그녀는 월급이 적다, 아이들이 어리다,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더 나으니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분담은 제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5년간의 평화를 샀고 이제 은퇴한 이상 제가 계획했던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토리니 해변의 눈부신 햇살과 이 낡은 집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상상했습니다. 은퇴 후 6개월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소소한 일들을 하며 보냈습니다. 꽃꽂이 수업을 듣고 책장에 쌓아두었던 책들을 모두 읽고 가끔은 오랜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죠.
55세 이후의 제 만족스러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순조로웠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마치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불과 몇 분 뒤 한 통의 전화가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제 분홍빛, 꿈에 찬물을 끼얹 듯 나라와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릴 줄은 말입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평온함은 순식간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인생이란, 특히 시댁과 얽힌 인생이란 결코 한 여자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의 계획은 명확하고 계산적인 의도를 가진 다른 사람에 의해 잔인하고 뻔뻔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가 두부를 썰고 있던 그때 부엌 식탁 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 미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나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아침에 제게 전화를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오빠인 민준 씨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기운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누르며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닿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형님, 미나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살갑고 명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런 말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가식적인 친밀함으로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냥하게 굴수록 저는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니? 나 아침 준비 중인데. 저는 초조함을 숨기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애교 섞인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네, 형님 바쁘신 거 알지만 이 일이 너무 급해서 바로 전화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님, 제가 간병인 아주머니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지며 날카롭고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뭐라고? 그만두라고? 어떤 아주머니를? 저는 놀라움과 분노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돌봐주시던 그 간병인 아주머니요. 아주머니가 월급을 올려달라는데 너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좀 불합리했어요. 게다가 형님도 이제 은퇴하셨고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마치 낡은 텔레비전을 새 것으로 바꾼 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권한과 존중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계획, 자유로운 나날에 대한 모든 기대가 발밑에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미나의 절약이라는 생각은 결국 제 삶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누렸던 그 가벼운 해방감, 그것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자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나야. 저는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애썼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지난 5년간 아주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나와 내 오빠가 내린 결정이야. 넌 동생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멋대로 내릴 수 있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짓을 해? 미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고집과 계산적인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하지만 형님이 집에서 너무 한가해 보이셔서요. 그리고 이 비용도 부담이잖아요. 형님은 맏며느리시니까 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전 그냥 우리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형님이 시간도 많으시니 어머니 돌보시면 간병인 비용 아껴서 여행 가실 수도 있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 담긴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돈을 아껴준다고? 그 대가로 제가 밤낮으로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조종당하는 기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나의 눈에 저는 형님이 아니라 단지 제가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무료 도구, 기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나는 바로 이 순간을, 제가 은퇴라는 명분을 갖게 될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제 자유를 뻔뻔하게 빼앗기 위해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올려다보자 제가 표시해둔 빨갛고 파란 점들이 흐릿하고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저의 꿈, 30년간의 노동으로 맞바꾼 제 자유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신우이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분노 외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간병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미나가 저를 이 집의 영원한 무료 하녀로 만들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작고 비열한 계산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평정심을 잃으면 미나는 그것을 더욱 파고들 기회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감정 없이 명확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미나야. 저는 그녀의 이름을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말해둘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남는 사람이나 은퇴한 사람이 맡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전문성, 인내심, 그리고 체력이 필요해. 난 은퇴 후에 쉴 권리가 있고 내 삶을 즐길 권리가 있어. 어머니의 친자식은 너와 내 오빠야.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는 거라고. 알겠니? 미나는 또다시 낡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네, 알아요, 형님. 하지만 형님, 제 월급은 적고 애들 둘 학원비도 대야 해요. 제가 보탤 돈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머니가 월급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감당이 안 됐다고요. 형님이 안 하시면 오빠가 해야 하는데 오빠는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누가 어머니를 돌봐요? 형님은 집에 계시면서 우리 부부 밥 차려주시는 것밖에 더 하세요? 이제 어머니 한 분 더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월급이 적다는 이 핑계는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이제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얼마를 썼는지 알기나 하냐고. 미나는 가족을 위한 절약을 말하면서 정작 형님인 저를 무급으로 부려먹을 생각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돈도 내기 싫고 힘도 쓰기 싫었던 겁니다. 그녀가 책임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그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월급 적다는 핑계로 책임 회피하지 마. 지난 5년간 나와 내 오빠는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어. 그 돈에 네가 조금이라도 보탰다면
우리 부부의 부담이 훨씬 줄었을 거야. 넌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와 상의도 없이 간병인 계약을 멋대로 끊고 모든 부담을 내 어깨에 지우려고 해. 그건 가족을 돕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계산일 뿐이야. 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맏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하는 순종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휴, 형님.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아주머니는 이미 그만뒀어요. 이제 형님이랑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를 돌볼 사람 없이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미나는 도전적이고 무책임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깊은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미나의 뻔뻔함에 실망했고 맏며느리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낡은 편견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미나가 의도적으로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간병 서비스를 끊어버렸고 이제 시어머니는 당장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성격이니 시어머니를 차마 내버려 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 분노를 꾹 참고 모든 것을 떠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저는 미나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에 서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얻어낸 권리와 자유를 그가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 편에 서준다면 미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여동생의 편에 선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 방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시어머니를 돌보며 계획했던 여행과 읽다만 책들을 잊어야 하는 상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책임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위선적인 도덕의 이름으로 한 여성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맑은 공기를 즐기거나 여행 지도를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시어머니의 상태와 지난 5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부담감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인내심과 체력이라도 닳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특히나 권위적이고 엄격한 분이셨지만 일단 눕게 되자 너무나도 약해지셨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식사, 위생, 몸 뒤집기, 물리치료 등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대기 상태여야 했습니다. 처음 일이 터졌을 때 저도 잠시 직접 간병을 해보았지만 직장 생활과 집안일 그리고 중환자를 동시에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피로 때문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항상 장남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어머니를 돌보며 집안의 체면을 지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겐 돈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우리 두 사람의 경력과
건강, 그리고 평화를 희생해야 하죠? 어머님께 필요한 건 전문적인 간병이지 감정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우리 부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간병인 비용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고 5년간 그 액수는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 돈은 원래 저희의 노후 자금이나 곧 있을 세계 일주 여행 경비로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사기 위해 제 일을 계속하고 저만의 공간을 지킬 권리를 사기 위해 그 재정적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미나는 철저히 방관자였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2~3번 어머니를 찾아와 형식적인 선물을 건네고는 금방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비용의 아주 일부라도 분담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핑계를 댔습니다. 형님, 오빠, 이해 좀 해주세요. 제 월급은 너무 적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월세에 학원비까지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그녀가 제 일에 간섭하지 않고 제 삶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나는 최악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제 일에 간섭했고 멋대로 간병인을 해고했으며 제가 지난 5년간 그토록 피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자리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불공평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나는 자기는 돈 한 푼 힘 한 줌 쓰지 않기 위해 저를 무료 노동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돈으로 자유를 샀는데 미나는 위선적인 도덕을 내세워 그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여행 계획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옥죄는 듯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했고 시어머니 간병에도 적지 않은 돈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6개월을 쉬었을 뿐인데 제 집에서 노예가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둘 수 없어. 며느리라는 이름이 나를 올가매게 둘 수 없어. 5년간의 재정적 책임은 제게 이 부당한 짐을 거부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를 주었습니다. 잠시 판비판포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미나와 마주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남편 민준과 마주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각자 책임지는 겁니다. 이 선언은 이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한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 발걸음이 나무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의 냉정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나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제 삶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은퇴한 지 6개월 되었다는 것을, 집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미나의 머릿속에서 즉시 무료로 착취해야 할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미나의 의도는 대낮처럼 명백했습니다. 김수진이 간병인 아주머니의 대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월급도 보험도 휴가도 요구하지 않는 대체자 말입니다. 제가 동의하기만 하면 미나와 남편 민준 모두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동생의 돈 타령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고
미나는 어머니 간병 비용으로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효심 깊은 자식이라는 체면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맏며느리가 직접 돌본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민준 씨의 미소는 밝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한 30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자기 여동생의 음흉하고 뻔뻔한 속셈을 알아차렸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이 방법이 재정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하니 은근히 동조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미나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자유를 해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의 청춘과 노력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단지 노년의 평안한 나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맏며느리라는 명분과 은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님이 시간도 많으시니 어머니 돌보시면 간병인 비용 아껴서 여행 가실 수도 있고요. 미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듣기에는 관대한 척하는 말이었지만 실은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담을 떠안으며 아낀 돈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여행 갈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고 자율성이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였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커졌지만 이제 그것은 충동적인 화가 아니라 굳건한 결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올 가족회의는 토론이 아니라 이성과 이기심, 개인의 자유와 불합리한 전통적 속박 사이의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인 증거, 친자식의 책임,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살 권리에 대한 모든 논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구가 아니며 절대로 그런 취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간병의 짐, 저는 지난 5년간 돈으로 그 값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친자식들이 나서서 짊어져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거의 30년을 살아온 이 집은 아름답고 쾌적했지만 동시에 박씨 가문이라는 전통의 벽돌로 지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시댁은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집안이었지만 낡은 사상, 특히 장남과 맏며느리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장남이었습니다. 그 칭호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환으로 눕기 전까지 늘 냉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남편을 가르치셨고 가문의 대를 잇고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억압 속에서 자라 온순하고 정직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하고 주위 사람들의 말, 특히 어머니와 여동생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저는 제 위치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맏며느리, 저는 제사, 집안의 대소사, 대내외적인 일까지 모든 일에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실수가 2배로 비난받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아내이고 제 아이들의 어머니이지 온 가족을 위한 무급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적인 사상 때문에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집안에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길 원했습니다. 수진아, 당신이 일 그만둬.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마음이 편치 않아. 게다가 내가 장남인데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잖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 독립을 잃고 사회적 관계를 잃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집안일에만 매달리는 여자가 되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림자가 되어 쉽게 조종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박씨 가문이라는 배경이 제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압박의 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은 전통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떠맡기만 하면 자신의 경력이나 돈을 희생하지 않고도 장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자 미나와 남편은 또다시 맏며느리와 시간 많은 사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를 억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30년 동안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작은 사건 하나의 감옥문은 다시 쾅 닫히고 저는 잔인하고 불합리하게 그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가족이 부부간의 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헛된 명예와 며느리의 복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으로서의 엄격함과 압박 속에서 자랐다면 미나는 정반대였습니다. 미나는 막내딸로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대할 때의 냉정함과는 달리 딸에게는 항상 부드럽고 관대하셨습니다. 미나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고 보호받았으며 모든 실수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과도한 애지중지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미안함을 이용할 줄 아는 이기적인 성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미나가 집에 찾아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녀는 항상 바쁜 척하며 낮은 월급, 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그녀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지만 누워 계신 시어머니조차 항상 딸을 두둔하셨습니다. 얘야, 쟤는 딸인데 시댁 식구들도 챙겨야 하잖니. 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 네가 좀 도와주렴. 어머니는 아주 드물게 정신이 드실 때면 간병인 아주머니를 통해 제게 그렇게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이중적인 태도가 깊은 불공평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재정적 책임을 져야 했지만 가장 사랑받는 친딸인 미나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내는 것을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돈을 내는 것을 책임이 아니라 가난한 척 연기만 조금 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책임을 약 2년 전 어머니의 간병비가 오르자 제가 미나에게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조금 보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제가 자기를 닥달한다며 남편에게 울고불고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쟤도 힘든데 그냥 우리가 돕자. 동생이랑 그런 걸로 따지지 마. 그때 저는 분을 사기며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미나의 계산이 뻔히 보이더라도 전통적인 가족과 혈육의 정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기억들이 제 믿음을 굳혔습니다. 미나는 공평한 책임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
특히 맏형님인 제가 자신을 돕고 대신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응석바디로 자라는데 익숙해져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과 낮은 월급을 방패로 삼았고 이제는 제 은퇴를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멋대로 간병인 아주머니를 해고한 결정은 이기심과 계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돈과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제 삶을 짓밟고 제 여행의 꿈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나와 남편 모두에게 제 인생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가족의 책임은 일방적인 착취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5년 전 그 일이 터졌던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 제 앞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당신 일 그만둬. 어머니는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해. 내가 일하느라 힘드니 이 일은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때 저는 경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영업팀장으로서의 제 위치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일했어요. 제게는 이 일이 필요하고 경제적 독립이 필요해요. 게다가 저는 누워 계신 환자를 돌보는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건 아주 힘들고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잘못 돌보면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저도 그리고 당신도 힘들 거예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실망과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맏며느리잖아. 남의 손에 어머니를 맡기는 건 이웃들 보기에도 친척들 보기에도 부끄러워. 박씨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머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평화예요. 저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요. 비용은 제가 주로 책임질게요.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어요. 저는 제 돈으로 전문성과 평화를 사는 거예요. 어때요?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밤새도록 논쟁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장남의 명예와 의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비용과 우리 부부가 간병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한 뒤에야 말입니다. 그때 저희는 미나도 불렀고 그녀 역시 이 해결책에 금방 동의했습니다. 미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님. 사람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많이 보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미나에게 재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대신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관리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간의 평화를 샀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계속 일했고 여전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김수진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명확한 분담이 제 삶을 지키는 튼튼한 장벽을 세워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나가 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간병인 비용을 아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합의를 무효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단지 제가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돈으로 사들인 그 자율성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5년 전의 논쟁을 떠올리니 제 결심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가 되지 않기 위해 싸웠고 미나의 잔인한 전화 한 통에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나의 계산적인 면모는 방금 전 전화 통화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계속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재정적 기여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미나는 철저하게 연습된 하소연 시나리오를 펼쳐놓곤 했습니다. 형님, 제 월급은 1,000만 원 조금 넘어요. 집 월세 내야죠. 애들 둘 학원비 내야죠. 식비에 생활비까지. 형님이랑 오빠는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것이 그녀의 익숙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저는 미나가 사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녀의 월급이 매달 몇십만 원도 못 낼 정도로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십만 원. 우리 부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저귀 값이나 자잘한 약값이라도 부담해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예산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미나의 이런 책임 회피는 그녀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공평한 분담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랑 오빠가 맞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그냥 신경 쓰지 마. 제 성격이 원래 저렇잖아. 우리가 복이 많아서 어머니 모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복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돈을 착취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유순한 태도가 무심코 미나의 계산적인 행동을 부추겼고 그녀는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감히 간병인 아주머니를 멋대로 해고하고 저를 무료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뒤루수루 해결책으로 그녀는 절약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진짜 본성, 즉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는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쓴 1억 원이 넘는 돈을 생각했습니다. 그 돈에 미나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달콤한 혀와 이기심으로 제가 은퇴 후 누릴 평온한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의 공평함은 단지 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건강, 그리고 자유에 대한 공평함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나가 돈을 내기 싫다면 그녀는 힘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각자 책임지는 겁니다. 이 선언을 저는 다가올 가족회의에서 똑똑히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남편 민준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이 불공평함을 명확히 보도록 말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로마, 베니스, 파리, 런던을 표시한 빨간 점들이 노란 조명 아래 희미하고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있어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은근한 아픔과 채울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18개월간의 세계 일주. 그것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30년 결혼 생활 동안의 제 모든 꿈과 희생의 집약체였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힘겨운 세월을 버텨온 저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만리장성을 거닐거나 파리의 카페에서 진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영어와 프랑스어 문장을 적은 수첩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박công 적인 영어와 지난 6개월간의 은퇴 생활 동안 저는 설렘과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새로운 장소를 연구했습니다. 일에서 벗어나 이름 없는 삶의 짐들에서 벗어나 오직 여행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그 느낌이 저를 다시 젊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의 다가올 나날들은 낭만적인 베니스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병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커피 향이 아니라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방 냄새가 될 것이었습니다. 곧 자유를 얻을 사람에서 저는 만며느리라는 명분과 신우이의 계산에 의해 감금된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실의 아픔은 분노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돈을 냈고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며느리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저는 돈으로 평안을 샀는데 미나는 이기심으로 그 평안을 누릴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행 하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노년의 의미와 중요한 시기 전체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새 것의 냄새가 났습니다. 지산인 카메라를 만져보았습니다. 다가올 멋진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파괴된 꿈에 대한 슬픈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슬픈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는 저를 좌절시키는 대신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미나가 이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뻔뻔하게 통제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행의 꿈은 미뤄질 수 있지만 제 자유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낡은 편견에 얽매여 시댁을 위한 무료 희생의 도구로 여겨지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미나와 남편에게 제가 가사도우미가 아니며 절대로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 결심은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다가올 대결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푸짐한 저녁을 준비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지난 6개월의 평온함과는 달리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보고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빙빙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나가 간병인 아주머니 멋대로 해고한 거 당신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미나한테 전화 왔었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그 태연함, 잘된 일이라는 그 한마디는 미나의 계산보다 더 아프게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조금이라도 저를 보호해주고 여동생 행동의 불합리함을 알아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편, 편리한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잘된 일이라니요? 여보.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칼날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미나가 그렇게 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건 앞으로 제가 하루 24시간 무료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 이제 막 은퇴한 지 6개월 됐고 평생의 꿈이었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찻잔을 내려놓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과장해서 말하지 마. 당신 은퇴해서 시간 많잖아. 어머니 모시는 건 맏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직접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하면
박씨 집안 체면도 서고 매달 수백만 원씩 아낄 수도 있잖아. 그 돈 아껴서 우리 부부 여행 가는 데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실망감이 차올랐습니다. 물자는 이미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헌신은 보지 못하고 저의 여유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희생은 보지 못하고 돈 절약만 보고 있었습니다. 돈 절약이요? 당신 말 참 쉽게 하네요. 지난 5년간 우리 부부가 간병비로 1억 원 넘게 쓴 거 기억해요? 당신이 일 그만두지 않도록 누가 싸웠는지 기억해요? 저는 당신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저를 무료 물건, 무급 가사도우미 취급하고 친딸인 미나조차 떠맡기 싫어하는 그 짐을 제게 떠넘기려 하고 있어요. 남편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는 항상 긴장된 대립을 피하려 했습니다. 옛날 얘기는 그만 꺼내.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는 거야. 어머니는 내 어머니지만 당신 시어머니이기도 하잖아. 당신은 맏며느리고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생각 좀 해봐. 이게 그렇게 소란 피울 일이야? 당신이 좀 받아들여.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남편의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돕는 것은 시간이 날 때 한두 시간 거두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계속 일하고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겠지만 저는 집에 갇혀 제 노년을 묻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미나의 편을 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상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 저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 거부할 수 없는 책임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동정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모든 희망이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할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미나에 대한 분노보다 훨씬 컸습니다. 미나에 대한 분노는 이기적인 타인에 대한 분노였지만 남편에 대한 실망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인생의 동반자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지불한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총 58번이 넘는 지불 기록, 각 영수증은 우리 부부, 주로 제 수입에서 나간 재정적 기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자유와 시어머니에 대한 전문적인 간병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다시 나와 영수증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총 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저는 이 돈으로 평화를 샀어요. 당신과 나는 형편되는 사람이 책임지기로 합의했고 나는 재정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책임졌어요. 미나가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5년간 쌓아온 공평함이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갑고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푼도 낸 적 없는 미나가 멋대로 간병인을 해고하고 그 노동의 짐을 내 어깨에 지우려 하고 있어요. 나도 은퇴했고 당신도 곧 은퇴할 거예요. 책임을 말하자면 당신은 친아들이고 미나도 친딸이에요. 그런데 왜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노동의 짐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름이 불리고 제일 먼저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맏며느리인 저여야만 하죠. 나는 돈으로 값을 치렀는데 이제 그들은 내 노년과 자유 전체로 값을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헌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태연하게 그게 잘된 일이고 내가 은퇴했으니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눈에 나는 아내도 인생의 동반자도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편리한 도구, 무료 가사도우미였을 뿐이라고요. 내가 현금 인출기나 서비스 기계예요. 여보. 남편은 저의 극심한 분노와 실망을 보고는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수진아,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난 그냥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이요? 가족은 서로 공평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가족은 나머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이 무조건 희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미나는 돈을 내지 않았으니 이제는 힘으로 기여해야 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나는 돈으로 내 자유를 샀고 그것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빼앗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은 날 실망시켰어요. 여보, 당신은 아내의 기여를 잊고 동생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편에 섰어요. 제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온순하고 전통적인 껍질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 관계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 결혼 생활에 가졌던 마지막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나에게 전화해 저녁에 집으로 와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 태도가 너무나 단호해서 미나는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의는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미나는 단정한 옷차림에 아마 다음 연극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짜 피로가 묻어나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아 침묵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주빈석에 앉아 한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나야, 너 멋대로 간병인 아주머니 해고한 이유 나와 내 오빠에게 설명해봐. 저는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남편을 먼저 쳐다본 뒤에야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머니가 월급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좀 아끼고 싶었고요. 그리고 형님도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형님이 집에서 쉬시니까 어머니 돌보는 걸 좀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형님. 그녀는 또다시 그 절약과 가족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절약? 넌 돈 계산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내 노동과 노년은 계산하지 않는구나. 내 돈을 아끼기 위해 나를 무료 가사도우미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미나야, 지난 5년간 어머니 간병비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은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중요한 결정을 멋대로 내릴 생각을 했니? 미나는 즉시 방어 태세로 전환하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돈 얘기를 딱딱하고 서운하게 하세요? 형님이랑 오빠가 비용 다 내주신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월급은 적고 애들도 키워야 하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자식으로서 책임져야죠. 형님은 맏며느리시니까. 형님도 이 집 자식이잖아요. 그녀는 눈물과 애처로운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감정의 방패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책임과 가족이라는 말로 내 계산을 포장하지 마. 내가 물어볼게. 친자식으로서 친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뭐지? 돈, 노동, 아니면 둘 다. 넌 지난 5년간 둘 다 회피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절대적으로 돈을 기여한 내 인생을 조종하려 들어? 그걸 책임과 정의라고 부를 수 있어? 저는 중재하려 애쓰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해봐요. 당신은 장남이잖아요. 당신 여동생이 한 짓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미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돈을 아끼기 위해 당신 아내가 노년과 여행의 꿈을 희생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편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와 여동생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그에게 더 편리했기 때문에 명백히 여동생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제 의심에 대한 확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나 모두 저를 단 하나의 시선, 즉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척 연기할 필요 없어, 미나야. 여보, 당신도 더 이상 난처해 할 필요 없어요. 두 사람에게 내 생각을 똑똑히 말해줄게요. 저는 두 사람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눈에 나는 뭐죠? 나는 김수진도, 아내도, 형님도 아니었어요. 나는 지난 5년간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인출기가 은퇴해서 작동을 멈추자 두 사람은 즉시 나를 무료 가사도우미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내가 은퇴하기를 기다렸다가 내 자유를 빼앗고 그 누워 계신 분의 짐을 내 어깨에 지우려고요.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아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내 생각 따윈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똑똑히 아니까.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누워 계신 환자를 돌보는 일은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해로우며 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야. 너와 내 오빠는 각자 자기 일, 자기 수입, 자기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 일을 무급으로 하기를 바랐던 거야. 두 사람은 맏며느리라는 낡은 명분과 나의 여유를 핑계로 내 노동력과 노년을 뻔뻔하게 착취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차가움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일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내를 노예로 만드는데 여동생과 공모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내 재정적 기여를 존중하지 않았고 내 경력과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 김수진을 멸시했고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 전체를 무시한 거예요. 미나가 다시 한번 끼어들려 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무슨 말 좀 해봐. 형님이 너무 화나셨잖아. 그만해, 미나. 저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난 화나지 않았어.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 나는 이 삶을 일구고 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돌볼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내 청춘을 바쳤어. 내 남은 인생이 두 사람의 좀스러운 계산 속에 묻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나는 도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거부해 대결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차갑고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목한 가족이라는 껍질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는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미나는 경악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차가운 김수진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내 원칙을 선언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책임은 분담되어야 해요. 지난 5년간 우리 부부는 재정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책임졌어요. 이제는 친자식들이 노동으로 책임질 차례예요.
나는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친딸이고 내 오빠는 친아들이야.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돈과 노동 모두를 회피할 수는 없어. 네가 멋대로 간병인을 해고했으니 이제 너와 내 오빠가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 맞아? 친척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나는 지난 5년간 어머니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돌보기 위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썼어요. 나는 내 재정적 본분을 다했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본분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여보, 당신은 친아들이니 어머니를 챙겨요. 당신과 미나가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면서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요. 그건 맏며느리가 아니라 친자식의 책임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원칙은 어머니는 각자 책임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과 미나의 친어머니예요.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나는 거부합니다. 이 선언은 마치 마지막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미나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씌운 불합리한 짐과 무조건적인 희생양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저는 싸워서 자율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제 인생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얽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각자 책임지는 겁니다. 라는 선언이 제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저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미나의 반응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공짜 이득을 누리는데 익숙했던 자들의 당혹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공짜 이득을 누리는데 더 이상 가식적인 후회를 목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곧 있을 여행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물건들, 읽다만 책들, 그리고 제 개인 재정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저는 마치 제 인생의 질서를 다시 잡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모든 것을 했습니다. 가방에 물건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저는 해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가방을 잠그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문 뒤에 숨어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가면 안 돼. 남편이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똑바로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나 여기 떠날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무급 가사 도우미가 되기를 거부해요. 나를 희생시키고 싶다면 당신들이 직접 그 짐을 짊어져요. 남편이 황급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면 안 돼.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돌봐줄 사람 없이 둘 수 없어. 당신은 내 아내고 책임이 있어.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아내? 당신 아내는 당신이 존중하고 그녀의 자유와 기여를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이지.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럼 친아들인 당신은 어머니께 무슨 책임이 있어요?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 돌봐요. 미나도 친딸이니까 당신이랑 교대로 책임져요. 나는 5년 동안 돈으로 값을 치렀어요. 이제는 당신들이 노동으로 갚을 차례예요. 남편은 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일 그만둘 수 없어.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당신은 시간 많잖아. 집에서 밥하는 것밖에 더해? 아, 결국 당신의 그 여유와 밥하는 일이 내게 짐을 떠넘길 핑계였군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봤다면 내 일도 당신 일만큼 중요했어요. 뭐가 더 중요하죠? 당신의 돈 아니면 내 노년. 당신은 당신 일을 선택했고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거예요. 미나가 들어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이 가시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요? 오빠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저는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친자식들의 문제지. 네가 멋대로 간병인을 해고했으니 네가 그 결과를 책임져. 돈 내기 싫으면 이제 네가 노동으로 갚아야지. 오빠, 당신은 아들이니까 주된 책임을 져. 나는 이미 선언했어. 어머니는 각자 책임지는 거라고. 두 사람이 효심 깊은 친자식의 본분을 다하길 바랄게. 저는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막으려 했지만 제가 너무나 단호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문을 나서며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씨 가문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지만 여전히 총명하셨고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방을 끌고 온 것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 결정이 극심한 억울함 속에서 빚어졌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협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미나는 일주일 동안 힘겹게 교대로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금방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진아, 당장 돌아와. 어머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 소송할 거야. 생각해봐. 집 나간 사람은 당신이야. 법정에 가면 당신만 손해볼 거라고.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혼이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원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마음속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희생시키기 위해 이혼을 이용했지만 그는 이혼이 바로 제가 가장 원했던 해방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송하세요. 이혼 받아들일게요. 전화기 저편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당혹감과 충격이 공간을 넘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상실, 명예, 외로움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훨씬 약해져 있었고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와. 나와 미나가 다른 간병인 구할게.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필요 없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존중과 애정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당신은 나를 도구로 여겼고 나를 희생시키려는 여동생과 공모했어요. 이혼은 서로를 해방시켜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 챙기고 미나는 미나 어머니 챙기고 나는 내 인생을 챙길게요. 그냥 소송하세요. 제가 서명할게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후의 침묵은 우리 30년 결혼 생활의 공식적인 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협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결국 제게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를 스스로 건네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쟁취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해방되기 위해 싸웠습니다. 남편과의 통화 후 저는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격하지만 자식을 무척 사랑하시는 군인 출신의 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한 이야기를 마쳤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진아, 네가 옳았다. 지난 30년간 너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내 본분을 다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 돈과 노력을 쏟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도구, 무료 가사도우미로 여긴다면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흔히 남편과 자식, 시댁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여 정작 자신도 살아야 할 인생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 어머니께서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용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야. 해방이고 너 자신을 되찾을 기회야. 다른 사람들의 불합리한 기대나 위선적인 도덕에 얽매여서는 안 돼. 부모님의 절대적인 지지는 제게 가장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웃이나 친척들의 말, 세간의 평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의 행복과 평안만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왔으며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씨 집안은 며느리에게 전통적인 책임만 강요할 뿐 존중이라고는 없는 곳이다. 너는 그들에게 책임에는 공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이 편리함과 이기심을 선택했으니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혼 절차나 재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내 곁에 있을 테니 저는 거대한 힘이 제 안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약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착취를 거부하고 제 자신을 위해 공정함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한 법적 싸움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미나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몫이 줄어들지 않도록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 변호사는 날카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히 지난 5년간 제가 시어머니 간병에 절대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 분할 부분에 이르자 미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갔잖아요. 결혼 생활의 유책 배우자는 형님이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오빠 거잖아요. 오빠가 어머니랑 살면서 번 재산인데 형님이 나눌 권리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나갔으니 맨몸으로 나가세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뻔뻔하고 탐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미나야, 말 참 쉽게 하네. 이 집이 결혼 후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산 공동 재산이라는 걸 잊었니? 게다가 내 오빠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내가 뒤에서 집안일을 책임지고
내 돈으로 너희 어머니를 완벽하게 돌봤기 때문이야. 내가 맨몸으로 나가라고? 네가 감히 우리 부부 재산을 나누라 말아 할 자격이 있어? 제 변호사가 즉시 개입했습니다. 박민아 씨, 법적으로 혼인기간 중의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김수진 씨께서 가정생활비, 특히 시어머니 간병 비용에 더 큰 재정적 기여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는 유책 배우자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미나야, 넌 어머니 간병비에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어. 이기적으로 계산하며 노동의 짐을 내게 떠넘기려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힘들게 번 재산까지 빼앗으려 들어? 이것 하나만 알아도. 내가 이혼 후에 가져가는 돈은 내 땀과 경력, 그리고 나의 조용한 희생으로 맞바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야.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말에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여동생의 탐욕과 계산적인 면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미나와 남편은 제 변호사가 제시한 공평한 재산 분할 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축, 연금, 그리고 집값의 일부를 포함한 제 몫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장남이라는 낡은 사상과 여동생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잃고 제 존경을 잃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걸어 나오며 지난 30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제 재산과 존엄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마치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에 가벼운 해방감이 퍼졌습니다. 더 이상 미나의 전화벨 소리에 불안해할 필요도 남편의 무책임함에 맞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끈에도 묶이지 않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박씨 집안 소식은 몇몇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미나는 결국 교대로 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과 간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 업무 효율이 떨어졌고 미나는 자신이 그토록 회피했던 노동의 고됨에 대해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게 공짜로 떠넘기려 했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마침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시댁과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몫의 공동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제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해안 도시에 작고 아담하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를 샀습니다. 슬픈 과거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파괴된 아득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오직 저만을 위한 새로운 여행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제 삶은 소박한 기쁨들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그림 수업에 참여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는 제 연금과 재산을 이용해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아끼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해방으로 끝납니다. 저는 가족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 여성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공정함, 존중,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권리입니다. 김수지는 환갑을 앞둔 나이에 마침내 제 자신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완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